저는 지금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은 사도 된다. 네, 지금은 사도 된다. 지금은 현금이라든지 금 같은 안전마진을 확보한 채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투자 물량으로 수익을 내시면 되고, 무너지면 안전마진으로 확보한 걸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 때처럼 뭐 단기간에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때는 돈을 더 투입해야 된다라고 봐요. 떨어진 거 이상으로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무너지면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이창대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저희 채널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평소에 부익남 채널 정말 많이 봤었는데 네. 오늘 또 출연하게 돼가지고 영광이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또 주식도 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양방 전략으로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좀 오늘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제 좀 풀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주식이 아예 그냥 초보자라는 전제하에 그래도 기본기라든지 어떻게 이제 마인드셋을 하고 가져가는 게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니 사실 뭐 지금 교육도 하시고 이 주식 초보자분들한테도 이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을 조금 뭐 멀리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다주택 규제가 또 심해져가지고 네. 현금 5천 있는데 1억 있는데 뭐 해야 되냐 이런 네. 분들이 또 저희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오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엄청 뜨겁게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약간 좀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애매해가지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총평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저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 쪽을 계속 전반으로 보려면 부동산도 좀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연준과 정부는 거스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때부터도 뭐 부동산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빚내서 집 사라 했는데 그때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뭐 그대로 이행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어지간하면 나중에 결과가 보면 그대로 이행하는 게 좀 옳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은 하지마 기조, 네. 주식은 아직도 안 했어? 제발 해라. 네, 이런 기조거든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그 한국이 성장을 해왔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단기간에 이제 고속 성장을 하게 됐는데, 네. 이때는 사실 뭐 주식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면서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았죠. 네.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좀 답보 상태에 올라간 이런 지점에서는 결국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이제 증권 시장을 또 육성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좀 후진국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한번 이참에 좀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시선이 바뀐 게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준으로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해야지 무슨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옆집 아들이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한다 그러면 건실한 청년이네 이랬는데 주식 투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겠어? 이제 이런 시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부동산도 느끼지만 이거 과연 사다리가 존재하는가? 예전에는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단계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이런 심리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근데 네. 주식은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당장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 이 증권 시장이 그래도 좀 잡아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4,100 뭐 이 정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많이 올라가긴 한 거잖아요. 2,400부터 올라갔다 지금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막 온 건데 여기서 더 가느냐? 아니면 이제 여기가 이제 한계치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약간 이제 갑론을박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한 번 더 간다는 거는 무언가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생겨야 될 텐데 그게 뭐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항상 이제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오해하시는 게 부동산 투자도 이제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이해하시는데 조금 초반에 혼란을 겪는 게 결국 경기 사이클이랑 증시 사이클을 혼동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 사이클이랑 이제 그 경기 사이클이랑 어느 정도는 별개로 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잠시 제가 이제 준비한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유럽 증권계의 대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제 얘기하는 게 산책하는 개 이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주인이라는 이제 실물 경제랑 이제 개, 강아지가 이제 증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네. 이제 평가를 하면서 하나의 이제 실물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성을 그려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인이 앞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강아지가 꼭 주인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주인보다 뒤로 갈 때도 있고 주인보다 앞으로 갈 때도 있고, 이 변동성이 훨씬 크단 말이죠, 움직임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실물 경제가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혹은 뭐 다운 사이클을 그려도 이 강아지, 증시나 투자 시장이 화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을 겪으세요. 야, 지금 실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했죠. 그 말도 안 되는 폭등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투자 시장은 금리 사이클 논리에 따라 조금 더 면밀하게 움직인다. 거기에 맞춰서 간다라는 거를 이제 네.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증시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중간에 이제 뭐 무너진다거나 이런 흐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분위기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증시 분위기, 투자 시장 분위기. 네. 이 좋은 분위기는 금리가 이제 피벗되면서 다시 인상 기조로 가지 않는 한 저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인하하면 인하했지 인상할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논리를 제가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이 약간 과거의 금리 인하기와 좀 비슷한 구조로 갈 것이다. 라고 네. 이제 예측을 하신다는 거고, 그럼 가장 최근에 금리 인하기라면 뭐 2020년, 2021년 그 코로나 때랑 흡사한 구조로 좀 가는 건가요? 네, 이제 흡사한 구조인데 하나가 좀 저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좀 이 가슴 한켠에 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증시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조지프 슌페터라고 해가지고 창조적 파괴 이 이론을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883년생인데 이제 한 100년 차이 나시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창조적 파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품이 끼는 단계, 뭐 기존의 낡은 것들이 거품이 끼면서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거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걸로 나아가려면 한 번 정도 파괴가 필요하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산업 성장 사이클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산업혁명이든지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데, 저는 증시에도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창조적 파괴가 있었던 게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를 보게 되면 이제 고객 예탁금과 이제 신용 잔고를 같이 보시면은 좋아요. 이제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게 2020년도 당시에 고객 예탁금과 신용 잔고 추이입니다. 이때 이제 특징을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났던 때예요, 이때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물 경제가 완전히 고꾸라져 버렸는데, 그러면서 지수도 무너졌습니다. 네.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랬죠. 이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이, 지수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무너지고 투자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빚으로 투자했던 물량들이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증거금을 넣는다든지 추가로 돈을 넣지 않으면은 강제로 청산을 해버리는 네.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차라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했다 그러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제 신용이나 미수를 쓰시는 분들, 다시 말해서 내 돈이 아닌데, 내 현금이 아닌데 이제 증권시장에서 뭐 빚내서 투자를 한 거죠. B2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네. 근데 그 B2를 이제 주가가 떨어진 만큼 돈을 더 넣어야 돼라고 했는데 못 넣으니까 반대 매매가 당하죠. 왜냐면 또 단기간에 무너지니까 뭐 대응할 새 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용잔고, 빚으로 투자하는 물량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반대로 지수가 무너지다 보니까 돈은 어마무시하게 풀렸어요. 그럼 풀린 돈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건데 투자 시장으로 유입은 돼야 되는데, 네. 투자 시장이 한번 박살나니까 엄청 싸졌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점진적으로 조금씩 돈을 넣고 있다가 이거는 완전히 크게 베팅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돈이 좀 없는 분들이 빚내서 투자하지,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있는 분들은 물론 뭐 네. 어느 정도 뭐 쓰시겠지만 다
다 이제 이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대에서 움직이니까 이때 정말 큰 돈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무너졌지만 시장으로 돈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21년도까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부재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진짜 신나게 올라가려면 한번 무너졌다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무너졌다 가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4월 달에 이제 상호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고 가기는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경기에 대한 불신이 있고 특히 한국 시장은 환율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포인트들이 좀 찜찜한 한편으로 좀 남아있는 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흡사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차트가 비슷하게 갈 거냐, 우상향으로도 가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똑같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둘 다 열어놔야 된다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용수철 원리라고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많이들 이제 시장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돼요? 이런 건데 저는 지금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은 사도 된다. 네, 지금은 사도 된다. 그런데 이제 뭐를 준비하셔야 되냐면 무너지는 걸 준비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아니 무너지는 걸 준비할 거면 왜 사요? 이러시는데 네.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적 에어백을 좀 확충을 해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돌발 악재라는 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악재는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고 네. 예측할 수 없는 범위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가 연착륙할지 경착륙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대비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무너지면 그때부터 강력하게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은 현금이라든지 금 같은 안전 마진을 확보한 채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무너지면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무너지면 이제 소외되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무너지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는 하시되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투자 물량으로 수익을 내시면 되고 무너지면 안전 마진으로 확보한 걸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식에 대한 비중을 뭐 100%가 아니라 좀 낮춰라. 네. 이런 거지 그 시장에서 돈을 다 빼라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이해하기 쉽게 지금 코스피 한 4천인데 그러면 5천 뭐 6천 뭐 이렇게도 갈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5천, 6천이 지금 뭐 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선을 좀 이제 길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투자는 저는 매우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금이 뭐 빠르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제 정권 기조는 부동산은 하지마. 네. 주식은 아직도 안 했어? 하면서 이제 계속 육성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물론 환율적인 부분, 불안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게 만약에 무너지는 흐름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결국 이제 한국 시장도 그러면은 이제 인식 개선이 돼서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갈 수 있을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뭐 5천, 6천이 아니라 진짜 10,000포인트 이렇게 가려면 저는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개인들 퇴직연금 제도 401k 제도가 이제 시작되면서 미국이 장기 우상향에 접어들었는데 네. 그 401k 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 뭐 80년대부터 이제 호황을 생각하면 한국도 이제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미국은 저는 기관 수급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미국은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떨어질 때마다 워낙 탄탄하게 이제 사면서 밀어올리니까 이제 뭐 떨어질 새 없이 장기 우상향에 성공했는데 한국은 지금 과연 뭐 노후 대비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대다수가 부동산인 거는 네. 이제 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에만 이제 몰빵되어 있었던 노후 대비가 주식으로 이제 좀 양방으로 챙기면서 가는 그런 구조를 정부에서 이제 갖춰 나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강제성이 없었는데 건보료 소속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강제성이 부여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 물량들이 이제 우리가 뭐 연금 관련해서도 뭐 문제가 있다 뭐 말이 많았었는데 증권 시장을 부양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장기 우상향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금 제도가 꾸준하게 이제 물밀듯이 주식 시장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한다. 강제성이 어느 정도 부여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저는 미국처럼 한국 시장도 투자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현 시점에서는
금리 사이클에 맞춰서 매매하는 게 더 좋다고 보는데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니 네. 투자를 지금 안 하시는 것보다 하시는 게 100번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중간에 말씀해 주신 거대로 이게 쭉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하지만 한번 조정이 오면 오히려 더 강하게 돈을 넣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정 같은 게 안 왔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약간 축소하라 정도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조정이 온다는 게 조정으로 끝나면 조정이지만 사실 조정이 아니라 그냥 계속 내리꽂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시장이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잠깐 와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 때처럼 뭐 단기간에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봅니다. 일단 단기간에 폭락이 오면 뭐 IT 버블도 그렇고 서프라임 모기지도 그렇고 항상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 이 장기간에 걸친 하락을 더 무서워하고요. 저는 네. 오히려 단기간에 뭐 지수가 진짜 속된 말로 코스피가 30-40% 폭락을 해버린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무너진다. 그건 오히려 저는 엄청난 찬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크게 무너진 거는 굉장히 빨리 회복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국가가 전복되는 그런 위기다. 뭐 진짜 전쟁이 나버렸다. 그런 위기가 아니라 뭐 돌발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은 오히려 엄청 큰 기회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때는 돈을 더 투입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증시가 앞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현재 고점을 떨어진 거 이상으로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 대세적 흐름은 우상향일 수밖에 없고 그건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기는 이거는 이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이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하긴 했는데 이제 미국이 좀 뒤늦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용 자체가 워낙에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도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 매파적 인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전 세계 이제 시장 방향성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돈의 방향성 큰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한국이 금리 인하하는 거 뭐 다른 나라 금리 인하하는 거 오케이 분위기 좋긴 하겠네. 근데 아직 미국은 안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시원하게 막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번 그 9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고용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기가 불경기라서 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금리 인하하면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매파적 인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거든요. 네. 이게 앞뒤가 다른 거예요. 매파적 인하라는 게 매파적인 거는 좀 긴축적인 건데 인하라는 거는 사실 비둘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완화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게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금리 인하를 행동은 하긴 했는데 말을 좀 긴축적으로 했습니다. 금리 인하하면서 액션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말로는 12월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연준이 항상 해왔던 행태라고 봐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해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진짜 비둘기적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시장이 너무 과열 양상을 띠면서 뭐 물가도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 걸 말로서 좀 잡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많이 이제 투자 시장에서 특히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장기 매매 하시거나 어느 정도 사이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겁을 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인하는 지금 하고 있고 인하 기조고 인상하기는 어렵거든요. 심지어 이제 12월 달에 조기 긴축 종료를 얘기했는데 긴축을 종료했다라는 것은 이제 완화를 준비하겠다라는 걸 시사하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진짜 금리 인하 플러스 완화까지 진행된다. 본격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이 미국에서부터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풀려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까지 낙수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돈값 하락에 의한 자산 가격의 이제 상승이 이제 예견이 되는 거고 네. 다만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이제 돈을 태우진 말라. 네. 일부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개념으로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환율 얘기가 요즘에 계속 나오거든요. 환율이 맞습니다. 지금 뭐 1,470원 오늘 뭐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환율이 올라가는 건 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이게 뭐 환율 같은 경우에 뭐 달러 인덱스 말 그대로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원래 환율이 네.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달러가 비싸지니까 뭐 어쩔 수 없지. 특히 긴축 기조에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2022년부터 뭐 2024년 초중반 여기까지는 그래 뭐 긴축하니까 그리고 뭐 달러로 돈이 다 모여드니까 안전한 달러로 네. 뭐 그러면 달러 가치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거 그럴 수 있어. 인데 최근에는 이제 달러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환율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달러 인덱스랑 좀 비교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달러 인덱스 말 그대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환율도 올라갔어요. 네.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제 4월 달을 보시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했냐? 환율이 엄청 올랐는데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환율은 왜 이렇게 올라?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환율은 말 그대로 원화 가치는 더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4월 달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호 관세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왔고 미국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한국은 더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니까 뭐 다시 또 이제 안정 국면으로 가면서 환율이 안정은 됩니다. 솔직히 1350원이라는 게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 투자해 오신 분들은 1350원이 이걸 안정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느냐. 엄청 높죠, 저것도.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한국의 원화 경쟁력이라든지 국가 경쟁력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우리가 더 주의를 해봐야 되는 건 최근 흐름이에요. 이제 10월 달까지 증시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뭐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뭐 오르는 추세에서 뭐 그래 여기서 환율 좀 올라가는 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하는데 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달러 인덱스는 다시 꺾였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 방어선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뭐 처음엔 1,400원에서 막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10원, 20원, 30원 하다가 지금 70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환율이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폭락이 온다라고 하면 그거를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건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환율이 뭐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방어선까지 막다가 이게 안 막히는 시점이 오고 말 그대로 패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1,400 뭐 지금은 점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근데 순식간에 1,500원, 1,600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패닉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튀면은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이 신뢰도 자체도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환차손을 입기 때문에 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지 않는 한은 손해거든요. 가만히 네. 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지수야 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4월이랑 최근이에요. 10월에서 11월로 가는 구간을 이제 네모 박스로 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상호 관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에요. 네. 엄청나게 이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전부터 빠져나갔는데 뭐 트럼프 뭐 관세다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빠져나갔는데 4월부터는 사실 이제 관세 리스크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관세를 여러분들 너무 우려하진 마세요. 이거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닌데 관세 때문에 막 투자의 중심이 흔들릴 정도로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거다 거의 일종의 좀 쇼맨십이 많이 들어가 있다. 네. 좀 이런 식으로까지 저는 격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나가고 나서 다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라는 게 처음에는 뭐 40% 매긴다, 50% 매긴다 난리였거든요. 근데 그게 실상은 뭐 점점 완화가 되기도 했고 이제 종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하려고 하네. 그러면서 돈 풀리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위험한 시장 건드려야 되겠다. 미국은 안전하게 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법개 정도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세금적인 이득도 있고 하면서 쭉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적인 부분이 잡히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 개인들이 사고 있는 거와 반면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한국 시장의 거의 뭐 주축,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진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리고 환율 방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도미노로 시장에 타격을 크게 미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뭔가 단기적 악재 같은 거지 대세적 상승장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번 장을 그냥 아예 손 딱 끊고 그냥 나가버리면 후회할 수 있다. 손 끊고 나가는 거는 완전히 나는 돈 다 털고 나가겠다. 예, 저는 그건 아주 비추입니다. 잘 먹고 갑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괜히 또 후회한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